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4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더 젊은 감각으로 우리에게 좋은 책 소개해 주실 분 박종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네, 이 목소리가 조금 귀에 익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제냐? 바로 기억하세요, 우리 이 프로님? 채권편. 채권에 대해서 정말 너무 쉽게 한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듀레이션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 프로님 다 안 잊어버리셔도 다 기억하시죠? 아이고, 그렇게 쉽게 제가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죠. 네. 그럼 어떻게 금방 소화가 되고 쉽게 배울수록 금방 소화가 돼서 싹 사라지지.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벌써 녹화하러 한 3번째 오니까 되게 이제 좀 친숙하고 약간 내 집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김 프로님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뭐 이렇게 김 프로님 굳이 필요해요? 저는 저희 예전부터 그 질문을 저희끼리 많이 했으면서 사실은 둘만 하자 그냥. 그럼요. 영진아 둘만 하자. 제가 항상 새로운 또 그 박 프로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오늘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좀 제가 한번 빈자리를 한번 훅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 두 분도 좀 뭐 방송하기 싫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우리 박지원 박사님. 오늘 그러면 한번 그 에너지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49번째 책과 함께 과연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그 책을 사실은 제가 이거 섭외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내 책꽂이에 있는 책 해야지 하면서 이제 요 책을 골랐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그 유로화의 종말이라는 제목은 좀 딱딱하네요. 유로화의 종말.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선정하고 나서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왜요? 너무 철진한 책이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일단 이 책을 읽은 지 좀 됐고요. 새도 읽으셔야 되는구나. 다시 이거 공부하느라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요 책과 함께 앞에 제가 방송을 이제 나중에 좀 들어봤는데 여기 나온 선배님들이 너무 다 쟁쟁하신 분들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나갈 자리인가 싶기도 하고 또 내용도 무슨 뭐 이렇게 투자의 대가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주로 해가지고 컨셉도 좀 안 맞는가 싶어가지고 좀 후회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분위기도 나. 그럼요. 투자는 책과 함께는 오늘부로 박종현 박사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알겠습니다. 예수 탄생 이후로 BC와 이게 AD가 바뀌는 거 아시죠? 오늘은 그날이에요. 우리 그날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거창하게 가는 거 아니야? 나도 얘기하면서 좀 이건 좀 무겁다 싶었는데 부담되실 것 같은데. 그러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빨리 제가 왜 이 책을 선정했는지 그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이제 한 8, 9년 된 거죠, 이제 2011년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 책은 사실은 2011년도에 나온 책이라 조금 됐는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그 유럽의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게 2009년부터 한 2012년, 13년도가 항상 이제 심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 그때 유럽 망하는 줄 알았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그렇죠. 맞아요. 피그스라고 불렀죠 그때.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까지 해서. 그래서 그 남유럽 재정위기가 한참일 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제 유럽이 이런 문제가 생겼나?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투자할 때 유럽을 쳐다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 미국, 중국 뭐 옛날에는 오히려 일본 애들을 많이 봤었는데 남유럽 재정위기 하면서 갑자기 이제 유럽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2010년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랴부랴 유럽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책을 찾다가 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상당히 좀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이 책의 이제 저자를 좀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 발음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요서방. 더 잘 발음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요 분은 이제 벨기에 분이신데 55년생이세요. 55년. 나이가 좀 있으시죠? 예순 한 5쯤 되셨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집필할 때는 벨기에 주간지 중에 트렌드라고 하는 그 주간지의 편집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 책을 쓰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의 후광을 좀 입은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정치 쪽에 입문을 하더니만 나중에 사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분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벨기에의 재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지금 부총리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잡지사 편집장 하다 바로 예, 부총리가 되는. 대박 난 거죠 인생이. 잡지사 편집장이 어때서요? 아니요, 그것도 좋은데 훌륭한데 네. 이게 이제 정치 걸려들었어. 그렇죠. 더 훌륭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재무부 장관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되는 거는 또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2019년도에 보니까 유럽 의회에서 또 벨기에를 대표하는 지금 또 멤버가 되셨고. 하여튼 뭐 야, 이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꿨네요. 저자의 인생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책이 좀 잘 쓰여졌고요. 네. 전체적인 책 구성까지 소개해 드리면 이게 이제 한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장에서는 그 결국 이제 유럽 통화 동맹 즉 유로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예, 비화 우린 또 야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부는 과연 유로화는 제대로 만들어졌냐. 네. 이게 원래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사고를 쳤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뭐 최적 통화 지역 이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는 할 건데 네. 뭐 그런 이론을 들면하면서 유로화가 그 조건에 맞았냐 안 맞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부 가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거다. 그 얘기하면서 4부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유로화의 미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로화와 관련된 책이군요. 맞습니다. 유로화와 유로존, 유로 경제. 제목이 유로화의 종말이에요. 그렇죠. The End of the Euro. 그럼 제목에 딱 이미 결말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얘네는 죽는다? 끝장나는 거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끝장나나 이런 걸 좀 뒤에 써주나? 그 결국은 이제 유로존이 깨진다는 얘기를 이분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로존이 깨지는 방법이 네. 잠깐 이제 결론 조금만 말씀드리면 한때 우리가 그렉시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리스가 유럽에서 가출하겠다. 그렇죠. 사실은 예. 가출이 아니라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는 예. 잘 못했으니까. 이제 요즘은 영국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그렉시트란 말이 원조였잖아요. 네. 이제 그리스가 쫓겨날 거다 이랬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그 유로화의 종말은 못난 놈이 쫓겨나는 놈이 아니라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잘난 놈이 집을 나갈 거다. 그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렇죠. 너무 결론 일치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아니 난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그냥 질문할래. 네. 독일이요. 네. 제가 어디서 얻어듣고 주워 듣기로는 네네. 유로화 덕분에 네. 맞아. 독일이 득을 굉장히 많이 본다. 유럽이란 나라는 유럽이란 그 통화 동맹은 네.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제일 득을 많이 보고 그렇죠. 어려운 나라들이 그 통화 동맹에 섞여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다. 그렇죠. 독일은 그렇게 수출 잘 되고 잘 나가면 예전에 마르크화를 혼자 썼던 상황이라면 벌써 마르크화가 가치도 올라가고 해서 네네. 또 다시 수출도 안 될 거고 통화가 고평가되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역 흑자도 줄어들고 그럴 텐데 네. 유로화 쓰니까 독일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죽서주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유로화가. 네. 그러면 독일은 수출도 잘 됐는데 통화도 약해? 더 잘 되고. 이래서 유럽의 단물 다 빨아먹고 있다. 그런데 독일이 가출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또 제가 또 뇌피실 한번 가동합니다. 독일이 단물은 다 빨아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빨아먹을 물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불편해하면서 빨리 니네 독일 더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독일이 아이씨 그러면 나 이제 다 빨아먹고 나갈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정프님 전문가. 우리 김프로 없는데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농담이었잖아 우리. 진짜 잘하네. 질문도 날카롭고. 셋이도 충분히 되네요. 뭐 굳이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두 분이 딱 그 대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통화를 쓰면서 얻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겠죠. 네. 아직까지 이들이 단일 통화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은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있는 거고 네. 혹자는 단점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뭐 이래서일 수도 그럼 있고. 회사 다니는 회사원 마음이지 그게 다. 그렇죠. 아직은 장점이 많으니까 회사 다니지만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계속 이런 고민을 생각하죠. 하겠죠. 예. 예. 독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독일은 경제 규모 대비 유로화가 상당히 이제 싼 통화인 거죠. 자기 체력 대비로는. 네. 왜냐하면 독일보다 못 사는 애들하고 같은 단일 통화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평균적인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 잘하는 놈하고 공부 못하는 놈이 있는데 걔네가 지금 뭐라고 하나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가 무조건 성적이 더 좋겠죠.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우등반, 열등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차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풀라고 하면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가 유리하겠죠. 그런 거하고도 비슷하죠.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바둑을 두는데 네. 정프로는 17급이고 네. 저는 아마 3단이에요. 그러면 아마 3단에 맞는 실력자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프로하고 나하고 합쳐서 그럼 대충 한 3급쯤 되는구나라고 해서 3급짜리를 앉혀놓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나는 할 때마다 이기지. 그렇죠. 그게 지금 독일의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로존 내에서 각국의 경상수지를 보면 네. 독일이 엄청나게 경상수지 흑자죠. 아까 여기서 쪽쪽 빨아먹는다는 얘기가 네. 유로존 지금 한 19개 국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19개 국가들이 같은 유로화 쓰니까 구매력은 이제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독일 물건들이 좋으니까 우리가 뭐 독일 자동차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이게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다 장점만 있냐? 네.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도 있는 거죠. 독일 입장에서 독일 입장에서 뭐가요? 이제 유로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네. 또 지금 몇 해 전에 겪었던 남유럽 재정위기 결국 어떻게 결말됐습니까? 분담금 제일 많이 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트로이카라고 당시에 불렀는데 네. 뭐 그리스, 아일랜드 이런 애들이 구제금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구제금융에 돈을 댄 게 누구냐? 결국은 IMF하고 그다음에 ECB 유럽 중앙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 뭐 유럽 통화기금 뭐 이제 이런 식인데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사실은 이게 다 그 돈을 불출을 할 때 독일이 제일 체력 많이 대비 내죠. 예, 잘 싸우는 놈이 제일 많이 내라 이건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계속 뭔가 일 터지면 계속 경상수지 흑자로 벌긴 벌지만 애들 다 뒤치다거리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의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항상 간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나쁜 거는 싫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상수지 흑자인 거는 그거는 우리가 물건 잘 만들어서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그거를 그냥 저 맨날 놀고 먹는 애들한테 그냥 꽁으로 줘? 못 참는 거죠. 네.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의외로 이 유로존을 나가자는 탈퇴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왜 심각해요. 우리가 번 돈 저 그리스 할아버지 주냐? 그렇죠. 거기다 이제 또 가끔 뉴스에 그런 거 뭐 그리스의 노인들이 뭐 집에서 맨날 저 페인트 칠하면서 뭐 수영장에 누워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막 사진 나가고 그러면 독일 사람들 또 미친다고 또. 그럼 우리는 65세까지 회사 다녀야 열심히 되는데 일해갖고. 다니고 싶어서 다니냐? 저 친구들은 왜 60살부터 놀기 시작해? 저게 다 우리 돈이라며 뭐 이러면서. 좋습니다. 예. 혹시 독일은 근데 가보셨어요? 독일요? 네. 못 가봤어요. 저는 그리스는 저는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그리스도 가보셨어요? 전 혹시? 둘 다 가봤습니다. 어때요? 그 분위기가? 그걸 우리한테 물어봐요. 아니 우리 다 갔다 오셨으니까. 뭐 관광객으로 갔다 네. 와서 뭘 받겠습니까마는 네. 그리스는 덥고 독일은 덜 덥죠. 아 그래요? 네. 볼거리는 확실히 그리스가 많지 않나요? 저는 그리스만 가봤는데 그리스는 네. 참 볼거리 많았어요. 그렇죠. 예. 독일은 뭐 이렇게 볼 건 별로 없잖아요. 원래 남유럽이 네. 그리스뿐 아니라 예. 뭐 그 지중해 주변의 변두리 나라들이 다들 네. 그 놀고 즐기는데 특화돼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 그렇습니다. 잘 놀아요. 맞습니다. 재밌어 그리고. 그죠.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음. 일단 이제 얘기가 훅 나와버렸으니까 이게 뭐 순서가 뭐 없네 대중이 없어 이게 제가 원고 드렸잖아 이게 좀 순서대로 하려고 했더니만 아마 김프로 있었으면 요대로 질문 또 또박 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얘기했을 거야 또.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다르게 네, 왔다 갔다 하시죠. 우리 젊으니까요. 네.
이게 그 아까 이제 피그스 국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유럽 재정 위기의 주범인 국가들. 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이 5개 국가의 공통점이 보면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도? 얘네들이 위치가 어디에 돼 있는지. 다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바다랑 많이 접해 있네요. 맞습니다. 마사이? 발음이 헛나왔네요. 다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같이 붙어 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있고 그리스 있고 아일랜드는 저 영국 위쪽에 있지만 네. 어쨌든 다 얘네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어요. 반도국이지만 사실상 섬나라 느낌이죠. 그렇죠. 네. 온 동네가 다 바다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고 먹기 좋겠어요. 그렇지. 국민성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는 옛날부터 유로존 그 가입하기 이전부터 원래 놀고 먹기로 되게 유명한 나라들이었고 날씨도 놀기 얼마나 좋아. 그렇죠. 적당히 더워서 일하기는 어렵고 놀기는 좋은. 아 저도 이탈리아는 많이 가봤는데 너무 좋잖아요 거기. 소렌토 항 뭐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소렌토 이태리 식당을 한번 좀 가봤는데. 아 이태리 여의도에 있는 건 말씀하신 거 아닌가 소렌토? 자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부터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애들인데 반면에 이제 독일, 네덜란드 이런 애들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북쪽에. 저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개발됐으니까 잘 살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환경이. 농사도 안 돼. 겨울은 추워. 그죠. 봄에도 추워. 가을 되면 추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국민성 자체가 원래 근면 절약할 수밖에 없는 자연 조건이. 자연 조건이. 한민족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국민성이 독일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맨날 저축하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네. 몸에 배어 있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은 거를 그냥 놀고 먹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한테 쟤네가 좀 어렵다고 그걸 퍼준다. 근데 걔네들이 돈을 어디다 쓰냐 하면 다 대부분 복지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독일의 그 기본적인 국민성 자체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거둔 세금으로 그리스나 스페인을 도와주나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경기도나 서울에서 거둔 세금으로 네네. 서울 주민들이 낸 뭐 주민세, 소득세, 양도세 이런 거 걷어서 우리는 강원도에 홍수나면 거기도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나요? 유럽도 실제로? 22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꼬리표를 단다고 하면 뭐 정확하겠는데 그 돈이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을 것 다이렉트로 같은데. 못 가죠. 네. 독일에서 거둔 세금은 독일 정부가 걷어서 독일 국민들한테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독일이 뭔가 지출을 한다고 하면 한 나라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금 걷는 거하고 채권 발행하는 거잖아요. 거. 네. 근데 결국 그것도 다 납세자의 향후에 부담이 되니까 어쨌든 독일 국민들의 세금이 흘러 여차 해가지고 뭐 쓰여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분담금 형태가 됐든 예. 어떻게 됐든 뭐 그 나라가 돈 없다고. 이상한데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우리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그거 이제 그 뒤에 나오니까. 네, 뒤에 나오니까. 나오죠. 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유로화의 종말이니까 유로화 얘기부터 그럼 좀 해보죠. 유로화라는 게 언제 처음 20몇 년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 예. 마침 올해가 네. 유로화 탄생 딱 20주년이에요. 아 유로화라는 돈이 딱 나온 지가 20년 됐어요? 20년밖에 안 됐어요. 예,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막 지긋지긋하게 되게 오래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참 어린애가 그런 미성년자였네. 그렇죠. 이제 성년 된 거죠. 이제 진짜 말썽 많이 부린다 정말. 그러게요. 한참 어린애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20년. 네. 1999년 1월 1일 날 이제 출범을 했고 실질적으로 다른 원래 각국이 각자 쓰고 있었던 통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프랑스는 프랑이 있었고 독일은 마르크화가 있었고 뭐 그리스는 드라크마가 있었고 네덜란드는 길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혼용되다가 2002년부터인가 3년째 된 때부터 완전히 이제 유로화로 대체가 됐다고 해요. 서서히 같이 쓰다가 싹 없앴구나. 그렇죠. 나머지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로화가 출범한 지는 벌써 지금 20년이 됐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게 출범한 이후로는 사실은 초반에는 상당히 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1999년도 이후에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에 이 유로화를 같이 썼던 유로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유로화라고 하는 큰 우산 위에 다 같이 뭔가 조금 덜 흔들렸던 거죠. 통화가 불안하지 않았다. 그렇죠. 하기야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때 원화 안 쓰고 위안화나 달러 쓰고 있었으면 우리 합의해서 그렇게 환율이 외환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외환위기도 그렇죠. 안 왔을 수도 있고 요동치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외환위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단기 외채하고 우리 이제 국민 총생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율로 봤었을 때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하고 비교해보면 단기 외채가 거의 2배가 넘어갔거든요. 당장 갚을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경제 규모 자체는 큰데 몇 년만 있으면 충분히 다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딱 그렇죠. 그때 없었다. 그러니까 같이 위기가 걸렸었던 그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걔네들은 원래 경제 사이즈도 작았던 데다가 외채에 대한 부담이 커서 넘어가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 사이즈 대비 단기 외채 규모는 적었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가 적었기 때문에 이제 위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던 카드 숫자는 몇 장 안 됐는데 그러나 그거 막을 돈조차 없는 상태에서 돌려막기 하다가 터져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하고 연관시켜 보면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벨기에라든가 아일랜드 이런 애들 되게 조그만 애들이거든요. 네. 이런 애들이 자기 통화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면 엄청 휘둘렸겠죠. 저희 나라도 저희 한국도 우리나라도 네. 이게 겸손이 몸에 배가지고 평생을 을로 살아서 그래요. 요즘 갑됐는데 그러니까 갑된 지가 2년 돼가는데 이게 버릇이 잘 안 벗겨져요. 안 벗어지죠. 네. 하여튼 우리나라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 달러 원 환율 엄청나게 흔들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보면 벨기에, 아일랜드는 이제 유로존에 가입돼 있었거든요. 네. 얘네들은 그 유로화라고 하는 큰 우산 속에서 그냥 무던하게 넘어갔습니다. 통화 가치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었으니까. 근데 반면에 경제 사이즈가 비슷했던 아이슬란드라든가 헝가리 이런 애들은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거긴 유로를 안 쓰고 있었어. 거긴 유로존에 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거봐라. 이 유로화가 이게 이제 성공한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가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가 가장 유로화의 리즈 시절이었죠.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 단점은 아직 부각되지 않고 않았던. 장점으로 그냥 점철됐던.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뭐 유로화 탄생에 무슨 야사 뭐 비사 이런 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야사. 왜 만들었어요? 유로화는 예. 모든 나라가 같은 돈을 쓰자는 건데 네네. 왜 갑자기? 왜? 워낙 이제 거기는 옆 동네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돈 같은 걸로 같이 쓰면 좋지 아니 않지? 이런 거 지금 아니에요? 생각하면 한중일이 위안화, 원화, 엔화 쓰지 말고 그냥 같은 돈 쓰자.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래 그러자 하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일본이랑 같이 돈 쓰겠어요? 일본이랑 못 쓰지 지금. 우리 일본이랑 중국이랑 안 차이가 안 되지. 좋은데. 그러니까 거기는 근데 뭐 진짜 옆 동네 가듯이 뭐 기차 타고 그냥 쭉 지나가면 한 3-4나라 막 근데 지나가는. 독일하고 프랑스도 사실은 한일만큼이나 사실은 감정 상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 독일하고 프랑스는 엄청난 그럼 앙숙이죠. 그렇게 따지면 걔네들도 만만치 않아. 서로 그렇게 같은 돈 쓰기는. 맞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렇게 돈을 합치자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앙숙에서 그렇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걔네가 엄청나게 많이 싸웠잖아요, 서로. 그렇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결국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렇죠. 서로 사실 걔네들이 싸운 거지. 양쪽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이 원래는 연방 국가였는데 독일이 이제 독일 제국이라고 해서 통일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세계사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인데 1871년인가 독일 제국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네. 독일의 독일 제국 첫 황제가 빌헬름 1세거든요. 빌헬름. 그 빌헬름 1세가 내가 이제 독일 제국의
황제다라고 그거를 어디서 손해낸지 아세요, 여러분? 독일 제국의 황제임을 예. 프랑스에서 했구나. 그렇죠. 그것도 프랑스에서도 어디에서 했겠습니까? 설마 파리에서요? 그 있잖아요. 프랑스 되게 유명한 궁전 베르사유요? 그렇죠. 왜 거기서 해? 왜? 아니 당시에 그 독일을 이제 통일했던 애가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스마르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철의 재상. 철혈 재상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분이 이제 독일을 그 통일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역인데 그분이 이제 철혈 재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독일을 통일을 시키려면 철, 즉 무기하고 혈, 피 이 또 이 군인들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무력으로 그 독일 연방 국가를 다 진압을 해버렸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프로이센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하나 둘씩 다 점령하고 이러니까 괜히 옆에 애들도 하나씩 이렇게 뺏고 싶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쳐들어가가지고 나폴레옹도 막 포로로 잡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예. 그래서 전쟁을 이제 그만둡시다 했더니만 뭔 소리야? 우리 끝까지 가. 그래서 결국은 베르사유 궁전까지 가가지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황제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점령지에 가서. 네. 그럼 이해가 된다. 그럼 프랑스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렇지. 독일하면 아주 치를 떨겠죠. 사이 안 좋다니까. 엄청 안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가만히 보시면 다 유럽에서 벌어졌어요. 지들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는 얘기 같아. 세옹지마? 네. 자, 세옹지마의 비밀을 네. 풀기 전에 광고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친환경 제품, 식물성 가죽 브랜드 코르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코르크 가죽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대개는 물에 닿으면 안 되고 약하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는데 이 코르코의 제품은 정말 튼튼하더군요. 탄성이 좋아요. 야, 거기다가 수익금의 일부를 동물권 행동단체지 카라에 기부도 하고 그냥 말로만 착한 기업 착한 브랜드라고 떠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네. 이 제품은 뭐 개인이 구매하셔서 써도 좋을 것 같고 특히 기업에서 친환경 윤리적 선물용품 원하신다면 이 코르코 제품 생각해보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업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 할당량이 또 있잖아요. 이참에 이 제품 코르코로 선물용품 선택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르코에서 신과 함께 광고 기념으로 20% 할인 이벤트도 시작을 했고요. 구매하실 때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코르코를 검색하세요. 코르크가 아니고요, 코르코입니다. 네, 자 세옹지마 이제 비밀을 풀어봐야죠. 네. 네, 왜 세옹지마를 말씀드렸냐면 일단 유럽은 제일 유럽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야, 이걸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엘리자베스, 셰익스피어?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게 많긴 한데 영국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영국 하면 이미 제가 다 해버렸죠? 영국 하면 산업혁명 뭐 이런 거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동네로 네, 그 그 동네로 동네로. 떠올리기 시작하면 또 많죠. 떠올릴 그렇죠. 게. 예. 그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하면서 유럽이 근대화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부터 잘 사는 애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식민지 만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서로 잘 사니까 서로 이제 주먹 다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나도 잘 살고 나도 이제 뭐 힘 좀 있고 내가 식민지 만들었는데 얘도 식민지 똑같은 거를 가져가려고 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싸움이 하나둘씩 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어떤 기본 근저에 있었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살고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게 결과적으로 싸움으로 불거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패권을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미국. 미국만 그냥 지금 나만 잘 나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돼갖고 처음에 잘 나가기 시작한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역전될 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세용자 말씀드렸고요. 아닌가? 너무 이의적인가요? 뭐 약간 좀 약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하고 있어 지금. 넘어가요. 세웅지마 여기 다 드러낼까 우리? 그래서 아니 세용지마 뭐 있습니까? 원래 본 뜻이 있나요? 그건 아닌데. 네.
자, 예. 이어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만 자기들끼리 세계 대전을 치르니까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 중에 제일 큰 게 아연, 철광석이잖아요. 철광석. 앤드 석탄. 석탄하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는 뭐 무슨 유로화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석탄하고 철강하고 그런 광산을 공동 관리를 하자. 아, 그러면 누가 갖다 쓰는지 서로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처음에 이제 억제하려고 우리 이제 하도 이렇게 싸우고 사람도 많이 죽고 우리가 이러는 와중에 뭐 미국 애들만 잘 나가고 이러니까 우리끼리는 이제 그만 싸우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안 싸울래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의 원재료가 되는 철강하고 석탄하고 요거를 우리가 공동 관리하면 이제 어떤 놈이 딴짓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 유로존이라고 하는 게 그 유럽 경제 공동체의 전신이 바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발전해가지고 그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야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안 싸우고 사이좋고 좋은데 또 가까이 붙어 있는데 굳이 뭐 우리나라 돈하고 니네 나라 돈하고 이렇게 굳이 환전할 필요 없지 않느냐? 굳이 뭐 다르게 쓸 필요 있냐? 다른게 쓰더라도 그냥 우리하고 니네하고는 환율은 그냥 고정시켜 놓자. 왜냐하면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복잡해지잖아요. 거래가 불편하죠. 사실은. 복잡하고. 네. 무역 거래 할 때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각자 돈 내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게 있고.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같은 돈 쓸까? 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동기로 덜컥 유로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같은 돈을 쓴다고 전쟁을 안 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로화를 그러니까 결국 통화를 통합했잖아요. 예. 통화를 통합하는 게 목적이었던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유럽으로 가자. 친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그냥 거쳐야 할 단계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안 싸우려면 우리가 되면 된다. 남이 안 되면은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돈부터 합치자. 그래서 돈부터 합치자. 같은 돈을 쓰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커플티 입는 거 같은 그런 건가 보네, 그렇지? 그렇죠. 일단은 입고 보자 이거죠. 커플티부터 일단 그런다고 입고 서로 보자. 안 싸울 건 아니지만. 맞아요. 반지도 나눠 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통합이라는 게 그 유럽이 하나의 유럽으로 가는 그런 중간 과정상에서 하나의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명했겠죠. 유로화를 쓰면, 같은 돈을 쓰면 사실은 서너 명이 다리를 서로 묶고 그 어디 소풍 가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즉 환율의 변화라는 게 없으니까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사는데도 통화가 약해져서 수출이 잘 되는 그런 효과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줘야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너 저 우리랑 같은 돈 쓰는 바람에 통화가 그렇게 갑자기 강해지지 않아서 수출 잘 되잖아. 우리 너 때문에 임마 우리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은 수출도 안 되고 관광객도 얼마 없는데도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바람에 돈을 못 번다. 그러니 니네가 버는 돈 우리한테 좀 줘. 그래 줄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은 다 그런 식으로 나눠 갔잖아요. 네네. 서울에서 거둔 세금 강원도에 준다고 서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 왜 우리가 번 돈 강원도 주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나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유럽은 같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걸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생각을 저도 하는 일개 이 한반도에 사는 이 아저씨도 하는 생각을 유럽인들은 못 했어요. 합칠 때? 뭐 이프로님이 그냥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조금 하긴 그렇긴 해요. 네, 뭐 그건 그렇지. 아주 훌륭한 답을 주십니다. 예. 네. 거의 답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죠. 누군가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럼 뭐 이제 제일 편한 게 돈부터 하나로 만듭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된 거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정치도 합치자, 뭐 재정도 합치자. 그러니까 유로화가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어요 지금. 근데 재정에 대한 통합, 정치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상 그거는 지들끼리 여전히 안 하고 있고 통화부터 지금 덜컥 합쳐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의 씨앗이 된 건데 지금 우리 이 프로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이 우리가 유식한 말로 얘기를 하면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최적 통화 지역. 예. 그게 뭐예요? 이게 나는 무식하게 말했다는 뜻이지 지금. 아니. 기분 나쁜데? 그렇게 들리잖아. 그러네.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난 근데 그렇게 또 들리는데? 맞는 얘기라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왜 또 갑자기 또 저를 공격하고 그러세요 또 분위기 좋다가 아까 최적 뭐요? 최적? 최적 통화 지역. 최적 통화 지역. 예. 요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그 우리가 뭐 먼델 플레밍 모형 뭐 이런 거 먼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뭔델? 예. 그게 뭔델? 퀴즈 내지 말고 좀 설명 좀 계속 해주시면 안 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네. 예. 로버트 먼델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요 분이 이제 뭐 이런 비슷한 논리를 이제 이론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에 있는 그 여러 국가들이 단일 통화를 쓰려면 단일 통화를 쓰는 거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려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 오, 어떤 조건? 그러면 이제 장점이 많다는 건데 예. 그 한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5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꼽아 보면 생산 요소나 노동 시장이 상당히 유연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각각의 이유는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격하고 그러니까 제품 가격하고 임금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간에 서로 인플레이션이 비슷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개방도가 조금 높은 국가일수록 같은 통화를 쓰는 게 좋다. 요 정도가 이제 이 최적 통화 지역에서 얘기하는 요런 거를 갖추고 있으면 각각 다른 통화를 쓰는 것보다는 단일 통화를 쓰고 있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대체로 고용도 좀 유연하고 좀 네. 많이 개방되어 있는 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조건이 뭐 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일단은 예. 그 같은 통화를 쓰게 되면은 장점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래하기가 편하죠. 환전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서울 사는데 서울 사는 사람하고 경기도 사는 사람하고 다른 돈 쓰면 이거 엄청 불편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린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국은 같은 돈을 쓰면 편해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같은 돈을 쓰면 편한데 다른 돈을 쓰는 게 불편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돈을 쓰는 이유가 다른 나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으면 다른 나라라 하더라도 같은 돈 쓰는 게 쓰는 게 좋다. 좋다라는 어떤 거예요. 조건이 있을 때? 그 첫 번째가 아까 이제 그 노동 시장이 유연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 들었는데 아니 이거 이 예를 들기는 싫은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예를 들게요 그냥. 네. 뭐 요즘 이런 얘기를 들면은 요런 좀 잘해야 본전인 요런 시도인데. 그러면 중국하고 아까 중국하고 그러니까 한국 베트남 정도로 할까요? 한국 베트남 네. 그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 하시죠. 한국, 중국, 오케이. 예. 예. 가까우니까 그나마 네. 한국하고 중국이 같은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네. 자 그랬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만든 물건하고 중국에서 산 물건하고 일단 품질은 어디가 좋겠어요? 한국. 한국이 좋지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물건 만들고 중국도 똑같은 물건 만들면 어떤 물건이 당연히 많이 팔리겠습니까? 한국. 예? 한국 물건이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대신 비싸.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물건이 안 팔리니까 싼 거. 경상수지가 적자고 한국은 이제 물건이 계속 팔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물건 가격을 낮추면 되겠죠. 네. 내지는 생산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뭐 고용 비용을 낮춰버린다던가 그러면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쉬워요?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그래도 같은 돈 쓰는 거에 큰 문제는 없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아까 노동시장 유연성 하다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많이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중국에서는 사람을 잘 안 뽑으려고 할 거고. 만들어봐야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아, 그러면 이쪽에 한국의 인건비가 올라가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원가가 올라가겠구나, 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 우리나라에서 일해서 번 돈을 다시 중국으로 송환시켜주면 되잖아요. 네. 송금.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경상수지로는 좀 적자를 보지만 자국민들이 한국 가가지고 열심히 취업해가지고 번 돈 월급 다 보내준다. 그러면 이제 자본수지로 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도 한국하고 단일 통화를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오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나 중국에서 사나 똑같이 뭐 편리하고 다 좋아 서로.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특정한 어떤 지역에서 돈을 더 누군가가 많이 벌더라도 큰 문제 없다. 그렇죠. 어차피 퍼지니까. 그러니까 노동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네. 제가 버나 내가 버나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 그러네요. 말 되네. 예. 예. 그래- 이 얘기가 쉬운데? 오. 괜찮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 중에 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하고 제품하고 이제 고용의 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큰 데미지가 없다. 네. 요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그 인플레이션이 좀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이 국가가 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은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한쪽에선 커피가 10,000원이고 커피 한 잔이 한쪽에선 커피가 5,000원이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을 갖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5,000원짜리 커피 파는 데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10,000원 한 국가에 가가지고 옆에서 9,000원, 8,000원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그 통화 체계가 지켜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같은 통화를 쓰기 어려운데 만약에 물가 수준이 비슷하면 그 통화 가치 자체에 큰 변화는 없다. 그거에 큰 영향은 없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묶여 있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이 비슷하면 같은 통화를 써도 그런 뭐 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물가가 대체로 큰 차이 없다. 비슷해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유럽에서 뭔가 이렇게 독일만 잘 살고 다른 나라들은 못 살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은 물가가 잘 안 오른다. 그게 아마 그 물가가 안 오르려면 인건비가 안 올라야 되는 건데 네. 왜 독일만 인건비 안 올라 하면 그 무렵에 독일의 노조와 독일의 기업들 사이에서 뭔가 이제 협정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마다 노사관계의 문화는 다 다르니까 네. 어떤 나라는 인건비를 매번 올려달라고 하고 어떤 나라는 뭐 다른 또 협의에 의해서 안정되면 안정된 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은 계속 잘 팔리는 거라는 거죠. 네네. 그것 때문에 생긴 불균형이 유로존의 문제를 만들었다. 그렇죠. 라는 설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예. 그런 뜻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조교로 취업할까? 그분 괜찮은데? 나가세요 따로. 그래서 요게 바로 이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의 이제 조건들인데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 크게 보면 네 가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임금하고 물건 가격이 탄력적이고 뭐 고용 시장이 여기서 서로 왔다 갔다 일자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물가가 비슷하고 뭐 이거를 이제 유럽에 한번 대입을 시켜 보면 얘네가 이 조건을 만족하냐 이거죠. 유럽이 뭐 정확히 만족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대체로 유럽 하면 그냥 다 잘 산다는 느낌이잖아요. 뭐 네덜란드, 프랑스, 아닐 것 독일.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 독일에 와서 일하면 독일 사람들이 웰컴 마이 브라더 이럴까? 아우프 비들진 뭐 이러겠죠. 피드젠? 뭐 뜻이에요? 비필워 이스 데스. 아유 안 배우셨구나 독일어. 아, 저는 일본어 배워가지고 보스다스. 일본을 왜 일본어를 배우셨어요? 스미마생. 이라시아이마세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안 되는 이동성이 약한 지역이죠, 그 동네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걔네들은 뭐 성겐 조약인가 해가지고 서로 국가 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는 해요. 보통 쉥겐이라고 많이 하는데. 쉥겐. 예. 제가 이 독일어지, 외국어에 그게. 좀 그 umlaut. 쉥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프님 제2외국어 뭐 하셨어요? 네? 제2외국어 뭐 하셨어요? 저는
아우프비들전 했죠. 구텐 모르겐. 어쩐지. 이힐리베디히. 이프로님 뭐 하셨어요? 저도 이거 했어요. 아 어쩐지. 아 진짜. 마베 스미마생. 아 진짜. 왜 그걸 배운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어렵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가도 경기 사이즈가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잘 사는 애들일수록 좀 물가가 좀 비싼 게 있고 네.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하자마자 이프로님께서 바로 얘기하신 게 그 물건 가격 함부로 올리고 내리고도 쉽지 않고 제일 어려운 게 임금이죠, 임금. 네. 어떻게 뭐 임금 그 생산 단가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사실 어느 나라도 쉽지 않은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 최적 통화 지역의 이론에 빗대 보면 유로존은 이게 맞지 않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그래요? 불편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유로화를 쓰면서 자꾸 삐걱거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이제 미국 쪽에 있는 학자들은 이거 유로존은 같은 단일 통화를 쓰면 안 되는데 곧 깨질 거야. 니네 이거 자꾸 왜 쓰려고 하냐 솔직히 이런 좀 이제 깨졌으면 좋기도 해. 우리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국 쪽에. 미국도 그럴 수도 있고. 큰 덩어리로 해서 EU가 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유로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미국이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지. 고지것대로 안 듣겠죠. 옳은 소리라도. 저놈들 우리가 뭔가 하나가 돼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면 자기네들에게 좀 그럴까봐 저렇게 딴소리 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또 그 여러분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 근데 영국은 처음에 아예 애시당초 유로존에 가입도 안 했죠. 네. 자기 파운드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EU도 안 쓰죠. 유로도 안 쓰죠 거기는. 그렇죠. 유럽 연합이지만 유로화를 안 쓰고 있죠. 그렇지. 방위병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적당한 시간에 퇴근하지 그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도 생각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판발은 빼놔야 되겠다. 푹 담그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거 엮이면 안 되는데 내가 봤었을 때는 이게 같은 단일 통화 써가지고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쟤네 자꾸 그냥 뭔가 정치적인 논리로 쓰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족이 다르잖아요. 영국은 이제 이른바 앵글로 섹슨. 네. 네. 그다음에 뭐 유럽 쪽은 뭡니까 뭐죠? 게르만족 주로. 많이 섞였죠. 네, 뭐 하여튼 뭐 많이 섞여 있잖아요. 네. 주로 독일 쪽 게르만족일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유로화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었고, 영국은 그래서 아예 나는 유로화 안 쓸래. 나 파운드 계속 쓸래.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야 그래도 우리가 진짜 그 아까 공동체 그 뭐 철강 석탄 공동체 만든 이후로는 전쟁이 없었거든요. 네. 전쟁이 없는 게 어디냐. 맨날 하긴 거긴 전쟁 엄청 많이 했겠죠. 뭐 1, 2차 대전 전에도.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실은 중요한 우리가 무슨 제도를 고민하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고 뭐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고 뭐 하는 하여튼 모든 이유를 궁극적으로 딱 하나만 주려 그러면 전쟁 안 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전쟁을 저희는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전쟁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전쟁만 없는 사회도 그럼 잘 먹고 못 먹고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쟁만 없다면 우리는 그냥 화성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하면 난 고민 심각하게 할 거야. 전쟁이 없는 화성과 전쟁 가능성 있는 지구.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론 치면 그거예요. 유로화가 탄생된 내용, 비사, 야사, 결국은 더 이상의 전쟁은 하지 맙시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로화가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런 정치 통합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일단은 통합부터 합치고 봅시다. 여러 단점들이 충분히 예상이 됐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다 동의를 했었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유로화가 탄생이 됐고 그리고 분명히 뭐 장단점들이 다 있었는데 단점들이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떤 단점들이 앞으로 더 불거지고 이제 유로화는 어떻게 된다고 이 책에서는 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유로화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뒤에 다시 얘기를 하고 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99년도에 유로화 출범한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겪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유로화 잘 만들었네. 우리 유로존에 가입하길 잘했네. 이런 분위기가 우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 10년은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2010년 이후 2009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이제 지나간 이후에 이제 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유럽 재정 위기가 그때 나왔죠. 그렇죠. 피그스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유럽 재정 위기하고 사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는 패키지로 봐야 돼요. 아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같은 시즌이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먼저 이제 기초 펀더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겠냐? 아닌 거죠. 그 조건을 또 정해뒀단 말이에요. 니네 같이 우리랑 같은 통화를 쓰려면 그래도 니네가 이러이런 조건은 좀 만족을 해와. 이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제 조약으로 맺어놓은 게 마스트리트 조약. 아, 이거 발음도 힘드네. 이거 마스트리히트 조약. 네. 앞으로 이제 좀 어려운 발음은 정프로님께 대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해서 네. 요런 조건들을 만족한 애만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들을 이제 뭐가 있었냐면 역시 아까 제가 최적 통화 지역 이론 중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 비슷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봤을 때 높으면 안 돼요. 네. 뭐 숫자가 있지만 제가 뭐 숫자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 없을 거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다른 애들의 평균적인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애들만 들어와라.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같은 그 통화를 쓰려면 결국은 통화가 그 국가의 신뢰니까 그 국가가 빚이 많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뭐 GDP에서 3% 이내에만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 부채도 전체로 GDP 대비 한 60%만 있어야 된다. 그 넘어가면 안 된다. 유로존 멤버가 되려면. 그리고 뭐 전체적인 평균 금리 수준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 몇 개를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유로존이 출범할 때는 11개 국가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은 19개 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11개 국가도 그렇고 지금 19개 국가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조건들을 충족한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 이거는 입학 시험이 아니라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 지켜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입학 시험이었는데 네. 초반에 이제 아까 제가 정치적으로 이걸 밀어붙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입회원서 받아줍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받아는 주는데 그러면 니네 들어와서 열심히 이 조건 지키려고 노력할 거지? 네. 요렇게까지도 받아준 거죠. 아 일단은 입학 시험에는 저 점수가 좀 모자라더라도 그렇죠. 들어와서 일단은 요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면 된다. 그렇죠. 다들 시험을 못 봐서 그냥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구만요. 그런 것도 같아요. 네. 왜냐면 너무 타이트하니까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또 유로화가 출범하는데 유로화를 쓰는 그 어떤 뭐랄까 그 국가가 적으면 또 뭔가 힘도 약할 것 같고 또 세를 또 불리는 차원에서는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그냥 눈 감아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몇몇 국가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국가들의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피그스 국가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남유럽 국가들. 부채도 높고. 그렇죠. 네. 얘네들은 뭔가 벌어들이는 돈이 없는데 국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 국가가 부채를 많이 늘렸겠죠.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본 국민성 자체가 뭐 그냥 젊어서 놀아야지 뭐 열심히 일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날 이렇게 복지에 항상 이렇게 막 국가에게 원하고 그래가지고 예? 박사님 근데 예.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앞으로 선택해야 된다면 네. 그리스처럼 사는 게 좋아, 독일처럼 사는 게 좋아 그러면 박사님은 어느 쪽으로 투표할 거예요? 아니 저는 당연히 저도 그리스처럼 살고 싶죠. 그죠? 당연히 그치 그게 좋지. 그럼요. 아 난 나만 이런 생각하는 줄 알았어. 당연하죠. 그 독일의 그 할머니들 보면 그 집이 비싼 집인데도 전기를 안 킨대요. 독일이요?
전기 안 켜고 그냥 촛불 킨 집들도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전기를 킬 필요가 없어. 워낙 햇빛이 좋아서 그냥 밖에 나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격이 안 된 애들이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자격 맞출게요 했던 애들이 안 맞춰. 잘 안 맞추고 이제 계속 어영부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당시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갑자기 위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를 이제 부양해야 되니까 이른바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다 총동원해서 뭐 쓰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금리도 낮춰졌지만 다들 그때 이제 정부가 지출을 막 늘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때 요 불량한 애들은 더 늘린 거죠. 왜냐면 우리는 경제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어쨌든 하루에 5끼 먹어야 되고 우리는 낮잠 자야 되고 우리한테 그 저기 뭐야 연금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뽑아줘야 되고 우리 일자리가 없으니까 걔네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불량 국가들의 국가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많은 애들이 부채를 더 땡겨다 써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문제의 씨앗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그 이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발달하게 된 그 이벤트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그리스가 사고를 칩니다. 그리스가 뭐라고 사고를 쳤냐면 기억난다. 얘들 뭐 컨닝하다 들켰다든가 뭐 어쨌든가 뭐 성적표를 조작했다든가. 그렇죠. 분식회계 같은 거. 국가가 분식회계를 했었어요. 맞아. 국가가.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 정확하게 2009년 10월이었는데요. 네. 그리스의 신임 총리가 이것도 내가 발음하기 힘드네. 이거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예, 감사합니다. 발음 좋아요. 요 분이 이제 신임 총리로 취임을 하자마자 네. 고해성사한 거죠. 빅베스. 예. 음. 사실은 우리 재정 적자가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거에 비해서는 겁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빚진 게 많아 이 말이죠. 그렇죠. 부채가. 예. 결혼하고 나면 털어놓는 남자들이 있다면서 이거.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랬구나. 예. 뭐 정프로님 그런 기억은 없으시죠? 아니 저는 뭐 빚 없이 사는 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또 이게 말을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요 그리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리스는 처음부터 이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속여서 가입을 한 거죠. 사실은 재정 적자가 훨씬 많고 국가 부채도 훨씬 많은데 장부를 조작해갖고 우린 재정 적자도 요만큼이고 국가 부채도 요만큼밖에 없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조건 달성할 수 있으니까 가입시켜 주세요. 네. 가입한 거죠. 그리스의 키높이 구도가 들통이 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뭐야? 그리스가 그랬다고? 그럼 얼만데? 까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그 현재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제가 봤던 숫자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160%? GDP 대비. GDP 대비. 네. 일본은 사실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0%가 넘어요. 223 뭐.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걔네는 자국민들이 대부분 다 일본의 채권을 들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외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만든 부채니까 그렇죠. 여차하면 돈 찍어서 갚으면 되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지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대부분 이제 다른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지네 돈이라는 게 없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없죠. 근데 이제 예. 기존에 유로화 가입하기 이전에 드라크마, 드라크마 예. 시절에도 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은 불량하면 니네가 이제 채무를 제대로 변제 못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을 하죠. 네. 초반에. 근데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불거지게 된 게 바로 남유럽 재정 위기의 시발점이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에는 구제금융이 들어갔죠. 결국 들어갔죠. 근데 뭐 그 뒤로도 뭐 구제금융 파는데 상당히 꽤나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뭐 내일 아이템 걱정 안 해도 됐어요. 매번 그게 이제 이슈니까 그리스에서 뻥 터지고 스페인에서 네. 뻥 터지고. 요즘은 왜 아무 말이 없죠? 그 친구들이 빚을 다 갚았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참
변덕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키 높이고도 다 인정이에요, 그럼 그냥? 그 이제 이미 이제 그래 알겠어. 니네 그런다는 거 이제 다 알아냈어. 뭐 이제 더 어쩌라고 뭐 이렇게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 뭔가 악재에 대해서. 요즘 그래서 저 네. 남유럽 위기가 안 네. 불거지는 이유가 그 친구들이 뭔가 좀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는다. 그렇죠. 그냥 이른바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알려진 재료는 이미 현재의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그리스 국채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던데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자율이 낮다는 건 우량하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에 네. 이제 재정을 좀 건전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연금 계획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예, 아직도 국가 부채 규모는 뭐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네. 적어도 이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얘를 뭔가 좀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 이후로 조금씩은 그래서. 해왔어요. 예. 예. 자, 근데 사실은 그리스는 그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사이즈가 되게 조그만했어요. 국가 경제 규모 자체도 예, 예. 그래서 얘네가 이제 2009년 10월에 그렇게 고해성사하고 난리 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구제금융 받기로 하면서 이제 쓱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남유럽 재정이 이제 끝났네? 음. 라고 생각들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큰 놈이 왔죠. 큰 놈.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이 에스파뇰. 그쵸. 걔가 이제 사고를 치죠. 네. 2011년 5월께였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스페인 중앙은행이 카하수르라는 이름의 저축은행을 국유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축은행의 부실이 상당히 이제 심각했던 거예요. 여기도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얘네들이 이런 문제가 됐을까? 그 오해를 또 먼저 해야 됐구나. 얘네가 이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얻은 혜택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유로화라고 하는 통화로 편입이 되니까 통화 가치가 상당히 이제 안정적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는 어쨌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무위험이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지금은 아니죠.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국가가 발행했는데 국가 채무가 이게 부도가 나겠냐. 그러니까 자기 나라 화폐면 자기 나라가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국가 부채가 무위험이지만 국채가 유로존의 화폐는 그 어떤 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조차 몰랐구나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1940년대인가 이후로 선진국이 부도를 낸 적이 없었다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에 가입했던 국가가 뭐 부도를 내겠냐라는 생각이어서 얘네가 발행한 국채는 안전한 걸로 인식을 해줬는데 옛날에는 통화 가치에 대한 변동 리스크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좀 투자하기 그랬었는데 유로 하잖아요. 통화 가치가 그렇지. 그러니까 독일 국채나 그리스 국채나 네. 유로 하잖아요. 네. 그럼 통화 가치의 변동 리스크는 똑같은 거고.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둘 다 어쨌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설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비유해 보면 그리스가 자기 통화를 썼던 드라크마 표시화로 썼던 그리스 국채보다 유로화 표시 국채로 찍으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그리스인데. 똑같은 그리스인데. 그러면 네. 이제 낮은 금리에 그리스가 엄청나게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자금이 많이 유입됐겠죠. 예. 그 유입된 자금들이 얘네들 아까 놀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풍경 좋은 데가 얼마나 좋아요. 풍광 좋은 데가. 그러면서 이 남유럽 국가들의 부동산 시장이 버블을 만든 게 또 바로 이때입니다.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그렇죠. 집을 산다는 거죠. 집을 사고 집을 짓죠.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렸어요. 그리스, 네. 그리스나 스페인 그러니까 뭐 이런. 예, 스페인 이런 애들. 그 19개의 유로존 국가를 조금 우량한 애들과 놀기 좋아하는 애들로 나눠 보면 놀기 좋아하는 애들이 더 놀기 좋아진 거죠. 그냥 앉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니나노아 하면서 뭐 여기저기 막 절벽 이런 데다가 뭐 별장 짓고 막 부동산 수영장 짓고 막 짓고 만들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버블을 보였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면 항상 같이 늘어나는 게 뭡니까? 가계부채?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시중은행이 대출 해주는 것도 부족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축은행 가서 돈 빌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스페인의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집값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똑같네. 우리나라 부실해지는 거하고. 맞습니다. 대부분 다 금융의 역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축은행들도 집값 한참 비싸던 2006, 2007, 2008 이럴 때 어마어마했죠. PF 대출 많이 해줬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에서도 저축은행이 드디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그냥 부도시켜 버리면 너무 또 후유증이 크니까 큰 사이즈도 나라니까. 크고. 국유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손들겠죠. 쟤는 국유화 시켜주면 뭐 우리도.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스페인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음.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이 이벤트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제가 오래 했는데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내가 참 무력하다라고 느낀 게 2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대단한 애널리스트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두 했습니다. 번밖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말 이거는 내가 어이가 없다 내지는 네. 도대체 나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되나 싶었던 게 한 번은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원전이 음. 뭐 폭발을 하네 안 하네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뭐냐면 뭐 원전의 뭐 냉각수의 온도가 얼마냐를 이렇게 뉴스에서 보여줬어요.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뭐 경납 용기인가를 녹이게 되면 이제 네, 이게 더 터지는 거고. 터지고 뭐 이렇게 방사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올라가게 만약에 이제 기사에 나오고 고시가 되면 우리나라 주가가 막 떨어져요.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올까봐. 미칠 거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되면 뭐 또 냉각수를 잘 넣어가지고 그 온도가 떨어졌답니다. 주가가 라고 올라요. 하면 주가가 올라요. 아니 그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당시에 증권사에 있을 때 사장님 그 PT를 그 임원 앞에서 PT를 해야 되는데 그 PT의 결론이 뭐였냐면 그 일본 원전의 냉각수 온도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진짜? 네, 진짜로.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일본 가서 혼났죠. 지금 말이라고 하냐. 근데 이제 그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안 될지가 이제 좌우되니까 애널리스트로서 되게 뭔가 무력감을 느끼죠. 네. 이게 내가 그 냉각수 온도가 어떻게 될지 일본 원전이 터질지 안 터질지 알 수 없는데 그게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당장 금융시장 영향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 정말 내가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구나 내가 느꼈던 게 바닷물 온도나 재려고 내 이거 하고 있나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에 나의 뭔가가 이렇게 좌우된다는 게 너무 이제 무력감 느꼈고 아이고 죽겠어. 여름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부장님, 온몸이 천근만근하시죠? 응? 맞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가뿐한 아침이 그립고 그런데 아직도 안 드세요? 뭘? 천근만근할 땐 흑마늘 천호앤케어 흑마늘 프리미엄이잖아요. 맞다. 흑마늘. 건강식품 전문기업 천호앤케어가 100% 국내산 흑마늘로 만든 흑마늘 프리미엄. 문의전화 1522-1230 1522-1230. 두 번째 느낀 게 바로 요겁니다. 남유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투자자들 유럽을 안 봤어요. 네. 뭐 유로존 뭐 그냥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면서 이슈가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 대부분 아 이제 뭐 찻잔 속 태풍 뭐 이런 거 아주 상투적인 표현 있잖아요. 뭐 역시 뭐 지나놓고 오면 지금이 매수기에 뭐 이런 거 주식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저는 채권을 했었으니까 다른 얘기겠지만 그래서 저도 역시 뭐 그리스가 이제 구제금융 받기로 했으니까 뭐 별거 없지 않겠냐라고 넘어갔는데 더 큰 놈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인은 유럽의 경제 규모로 4위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는 에피타이저고 본 메뉴는 이제 스페인이었던 메인 거죠. 디시다. 예. 근데 얘가 될지를 어떻게 아냐고 한국에 있는 그냥 한국 시장 보는 애널리스트가 얘네가 부도가 날지 그렇죠. 살아날지. 스페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네.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좀 부끄럽죠. 그 사실은 이제 그래서 유럽 쪽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그 계기였는데 네. 하여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그쪽 그 세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별로 이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결국 이제 스페인으로 불거지면서 네. 남유럽 재정위기가 이제 본격화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뭐 난리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염 효과. 일단은 그리스부터 시작해갖고 스페인도 못 믿겠고 이탈리아 얘기도 있었어요. 이탈리아도 못 믿겠고 이탈리아 부도 난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었어요.
포르투갈도 있었어, 마찬가지고. 다들. 네. 있긴 있었는데 그러다 그냥 어느 날 조용해지더니 요즘엔 문제가 없대. 그 나라들은 그대로 있는데. 요즘 그럴 거면 왜 그런 소란을 그 난리를 왜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이슈, 이 책을 지금 가지고 온 이유가 네. 지금 다들 현재 시장의 관심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 많이 향해 있잖아요. 네. 최근엔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이 지금 재정 위기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고 이게 다시 또 언제든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제가 유럽 쪽 이슈를 한번 터치해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약간 불안불안한 거는 그 아까 제가 이제 스페인이 그 문제가 되는 그거를 저는 놓쳤다고 했는데 그걸 또 잡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알았다고요? 스페인이 뭔가 심상치 않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지표를 보고 그거를 캐치할 수 있었냐면 그 아까 했던 것처럼 유로존은 같은 통화를 쓰잖아요. 독일이 발행한 국채나 네.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나 스페인 발행한 국채나 다 유로화 표시예요. 네. 그리고 각 국가니까 당연히 국가의 신용 위험은 그냥 각 개별 국가에서는 무위험으로 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채를 한국 사람들은 무위험으로 인식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독일 국채 금리하고 스페인 국채 금리하고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국에서 발행하는 건 없어야 되겠죠. 통화가 같잖아요. 네. 똑같이 유로 하잖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야 되죠. 내국인들만 산다면 그렇겠죠. 그렇죠. 예. 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똑같은 통화니까.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는 순전하게 그리스나 스페인의 소버린 리스크를 국가 받아? 위험, 즉 소버린 리스크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EMU 스프레드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재정 위기 국가와 가장 우량한 독일 국가의 독일 국채의 금리 차를 우리가 보면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일종의 시장에서 제공하는 체온계 같은 거다. 그렇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저 나라 문제 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CDS 프리미엄 많이 보잖아요. 네.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일종의 이제 보험료죠. 네. 신용부도 스왑. 그렇죠. 우리 정보님 많이 넣으셨네. 이제 그런 칭찬이 예. 전혀 이제 기쁘질 않아요. 그래요? 나를 뭘로 보시는 건가? 아니 지난번만 하더라도 많이 채권과는 또 다릅니다. 예. 저는. 제 알겠습니다. 가장 약점이 채권이었으니까 예. 채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CDS 프리미엄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의 부도 리스크를 제일 네.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CDS 프리미엄은 사실 거래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맨날 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얘가 어떤 그 장내 시장이 있어가지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수요도 생기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보여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바로바로 적기에 이 데이터를 입수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네. 국채 금리는 이거는 완전히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되고 언제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CDS 프리미엄보다 재정위기 국가들과 독일 국채 간의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 얘네 나라의 지금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 인디케이터가 되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과 독일 간의 국채 금리 차이가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스페인 이슈가 빵 터지기 전에. 그래서 걔를 면밀하게 봤다면 뭔가 이상하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라는 거는 좋은 소식이지만 쟤는 등치 작은 애니까 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치 더 큰 애가 얘가 이제 이상하네. 얘가 뭔가 전염돼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누가 뭐 감기 걸려가지고 얘가 좀 나을만 하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어른이 아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정말 집안의 큰 일인 거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 이탈리아하고 독일 간의 금리 차가 벌어져요. 최근에. 작년부터 사실 벌어졌어요 지금. 독일은 늘 그 자리인 거고 이탈리아가 올라간다는 뜻인가 보네요. 사실은 최근에 금리는 독일 금리가 지금 더 많이 떨어졌어요. 독일은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독일 10년 금리? 독일 10년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얼마이냐가 중요하죠. 마이너스 0.3 0.3 다운. 우리 정프로님. 독일이요? 네. 독일은 뭐 지금 0.45, 43쯤 될 거야 아마.
정폰이 오늘 컨디션 괜찮으시네. 뭐 커닝하신 거예요 혹시? 0.43입니까? 독일 10년 금리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2943. 오! 아, 정확하시네. 야, 제 금리는 나를 못 이기나 봐. 금리는 내가 다 맞춰요. 그때 한번 우리 저기 쇼미더머니에서 채권 기초 한번 하시더니만 탄탄해지셨네. 금리는 제가 다 맞춥니다 이제. 그 방송이 장안의 화제였다고. 아유, 네. 못 들으신 분 네. 쇼미더머니 채권 편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되게 잘하시더라고. 네. 아니 그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수상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0.43까지 떨어졌는데 이탈리아도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덜 떨어졌다. 그 말은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차이가 거죠. 커진다는. 예. 남들 다 채권 금리 떨어지는데 지 혼자 못 떨어지면 그것도 이상이 있는 거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아직 그렇게 심각하진 않는데 한참 남유럽 재정 위기가 그 문제일 때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났을 때는 500bp까지 차 났어요. 지금 5% 포인트. 예. 근데 이게 최근에 한 3% 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아주 최근에는 한 2% 포인트까지 좀 좁혀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랑 독일이?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역시 재정 적자에 감축이 어려울 거다는 그런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요놈들도 다 똑같이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고 이탈리아도 조금 거짓말했죠. 왜냐면 작년에 이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내가 이제 재정 적자를 뭐 2.04%인가 뭐 여기에서 이제 그 지킬게 이렇게 유럽 연합에 통보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그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아주 타이트하게 각 국가별로 재정 적자를 이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뭔데 이랬더니 뭐 우리 성장률은 어느 정도 할 거니까 성장해서 GDP가 이 정도 늘어나면 이 정도 국가 부채 써도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장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성장을 못했죠. 왜냐면 지금 이탈리아 성장률 거의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예요 지금. 얘네는 지금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GDP가 안 늘어난 거예요. 근데 재정 지출은 예정대로 했죠. 사실 좀 더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드러나니까 재정 쓸 일은 더 있겠죠. 그렇죠. 불경기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속을 못 지키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그럼 니네 페널티 매길 거야, 징계할 거야. 뭐라고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면 너무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잠깐 넘어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탈리아도 뭔가 재정 적자의 감축에 대해서 약속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제 금융위기나 뭐 이런 이벤트들이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쑥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뭔가 작은 뭐 돌 하나가 던져져 가지고 이게 파장을 일으키면 이제 이게 커지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탈리아도 뭔가 재정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문제 삼으려면 그런 나라 많은 것 같아요 유럽엔. 많죠. 그 문제를 안 삼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프로님께서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지 스스로 자문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요즘은 잠잠해요? 네. 왜 요즘은 이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 안 미쳐요라고 하시니까 저도 순간 그러네. 얘네 별반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안심하고 있잖아요. 신경 안 쓰죠.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근데 얘가 무슨 요인에 의해서든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쓰면 또 쓰이는. 이제 쓰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좀 요 시점에서는 이제 네. 유럽 쪽도 한번 신경 써서 봐야 된다. 뭐 고를 때가 좀 됐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옛날에는 5% 벌어진 게 굉장히 큰 거였지만 지금 같은 저금 시대에는 2, 3%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알죠, 저는. 예. 아시죠? 예, 저는 잘 압니다.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유로화는 언제 망합니까? 그 저 시기가 혹시 여기 특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유로 망한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요 분이 네. 발음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저자 한번 이름 한번. 유로화의 종말 쓴 분. 네. 이분은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판 맞습니까? 판입니까? 그 전직 그 벨기에 재무부 장관까지 역임하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요 분이 그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어요. 점쟁이처럼 언제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랬으면 제가 실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또 그렇게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뭘 얘기했냐면 앞으로 3가지 형태가 될 거다. 3가지 형태. 예, 유로화가. 네. 유로화가 이제 지속이 되려면 3가지 형태가 돼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유로화를 찍어가지고 불량 국가들에게 돈을 퍼줘야 된다. 그건 안 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미국도 그러는데. 미국이 어디에 퍼줘요? 미국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발생하면서 네. 뭐 부도 많이 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IB 큰 거 네. 리만 브라더스 파산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엄청나게 큰 IB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건 이제 자기네 나라 안에 이제 쏟아본 거고. 그렇죠. 유럽은 안 좋은 데다 똑같잖아요, 어쨌든 얘네도. 유로라고 본다면. 그렇죠. 이게 얘네는 지금 이제 하나의 동일 체제로 간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열심히 유로화 찍어내 가지고 네. 불량 국가인 애들한테 계속 돈을 퍼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유로화가 유지되려면. 맞죠? 음.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퀘스천 마크가 되겠지만. 근데 뭐 미국도 그렇게 찍어서 줬으니 유럽이 그렇게 찍어서 준다고 해서 네네. 뭐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다만 이제 독일 같은 나라가 야 돈 찍어서 쟤네를 준다고? 뭐 하는 짓들이야. 그렇죠, 그렇죠. 불공평하잖아 그럼. 불공평할 뿐더러 네. 이제 그러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그렇기도 있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잖아요. 그 물가 인상 너무 싫어요. 그래서 독일은 정말 인플레하면 학을 띄는 게 독일입니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네. 몇 번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상황하고요. 그때는 네네. 뭐 배상금 갚아야지 뭐 돈 없으니까 무조건 운전기 돌려서 막 찍죠 정신없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지금 유로존의 일부 빵꾸 나는 것 때문에 유로화를 찍어다 거기다 갖다 메꿔서 장부를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건데 그것도 그거고 그것도 이거니까 이거는 인플레니까 안 돼. 이게 정말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진짜 공포스러워서 그게? 제가 일단 독일을 안 가봐가지고 우리 한번 가자 정말. 독일 한번 갔다 오시죠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여기 이제 뭐 독일의 뭐 재정 뭐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네. 국민들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플레를 좀 진정시키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언론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듣기로는 독일 국민들은 싫어해요 상당히.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열심히 유럽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가지고 그런 불량국가에 밑빠진 독에 계속 퍼부어주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독일은 찬성을 안 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부감 있을 거라는 거. 그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그래서 이제 유로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럼 결국은 유로화라는 게 이제 결국 그런 거잖아요. 등치가 다른 19명이 누구는 키가 180이고 누구는 160이고 이러는데 지금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안 맞는 애들이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통화로 돌아간다라는 게 장단점이 또 확실하죠. 특히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 통화로 돌아가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국가 부채가 갑자기 엄청나게 뛸 거예요. 왜냐하면 유로화로 빚을 지고 있는데 네. 갑자기 드라크마로 돌아가면 드라크마의 통화 가치는 유로화 대비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빚은 지금 유로화로 지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국가 부채가 몇 배가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뭐 채무를 탕감해 준다던가 이제 이래야 될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그걸로 뭐 수출도 할 수 있고 뭐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그럼 그렇게 길게 보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밖으로 나가서 드라크마 가치가 떨어진 상태로 밖으로 나가면 그렇죠. 전 유럽인들이 다 그리스로 여행 갈 거예요. 싸니까. 그렇죠. 뭐 난리 나겠죠. 그럼 뭐 유로화 거기서 벌어서 예. 맞아요. 갚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환율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펀더멘탈이 악화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했던 이유가 갑자기 달러원 환율이 900원 하다가 2,000원 가니까 우리나라 물건들이 아주 많이 저렴해 팔려나간 거 보이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누리면 된다. 대신 이제 그러려면 채무 탕감이라는 그런 뭔가의 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까 사이즈가 안 맞는 데 나가는 건데 이번에는 좋은 놈이 나가라는 거죠.
차라리. 아까 우리서 초반에 이제 결론 얘기했던 독일이 차라리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하겠다. 매번 뭐 할 때마다 독일이 반대해서 못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제가 나가는 게 어떠냐? 독일 쟤네들이. 그렇죠. 차라리 독일이 나가는 게 훨씬 체력이 큰 놈이 나가는 게 맷집도 있을 거고 그리스가 나가가지고 험한 콜 당하는 것보다는 그렇겠네 진짜. 너 우리랑 같이 있는 거 창피하잖아. 네. 그냥 나가지 그래. 독일 나가면 그 다음 센 애가 무조건 자기도 나간다고 할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그 책임을 이어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프랑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 뭐 1부 리그, 2부 리그식으로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가 나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유로라도. 그렇죠. 뭐야?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 이 저자 이 오프레트 벨트 요 분은 자기 생각으로는 독일이 나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분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아 결론은 그렇습니까? 예, 독일이 결론은 아마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좀 높다. 예. 아,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리스 같은 불량 애들 나가면 채무 탕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국가들이 이거는 합의 안 해줄 거다. 그럼 독일 같은 그러니까 괜찮은 나라들은 나가고 어려운 나라들끼리 모여서 그 대신 우리는 어려우니까 돈을 좀 많이 찍자. 네. 그렇게라도 때우자. 될 수 있죠. 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유로화가 독일이 나가면 그러니까 독일 때문에 유로화가 약해지겠죠. 좀 예. 비싸게 거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가자마자 엄청 약해지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야 그러면 유로가 막 저 달러당 막 20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지금 1유로당 1.2달러인가 정도 하니까 그게 다시 이제 뭐 아래로 내려갈 숫자가 수 아래로 있겠죠. 내려가는 예. 게 유로가 예. 약해지는 1유로당 뭐 더 쓰겠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당장 내일 모레 뭐 1, 2년 안에 뭔가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 이슈인데 이게 이제 정치랑 연관됐다고 보면 그 메르켈 네. 현재 이 독일의 총리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선인가 4선인가까지 했어요. 이제 끝났죠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근데 더는 이제 안 하겠다 했거든요. 이게 이분 임기가 2021년 정도가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 벌써부터 이 메르켈이 이끄는 뭐 기독민주당인가 거기에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 요즘에 그 유럽에서는 포퓰리즘 정당 극우 세력들이 막 득세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올해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 유럽 의회 선거 결과도 보면 극우주의 세력들의 표가 많이 이제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굳이 뭐 하나로 묶여 있을 필요 있냐. 그리고 왜 우리가 남의 나라 도와줘야 되냐. 서로 뭐 장벽 쌓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럼 이제 하나의 유럽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이제 이미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독일도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얘네들의 최근에 지지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독립하자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저 놀고 먹는 놈들 우리가 왜 뒷바라지 해줘야 되냐. 난민 받아야 되고. 네. 뭐 이런 그 싫다는 거예요. 네. 뭐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조금 길게 봤었을 때는 꽤 설득 가능한 얘기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하나의 유럽이 돼야 되죠. 재정도 같이 쓰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유럽이 이제는 각 국가별로 국채 발행하지 말고 유럽채를 찍자. 그래서 그걸로 재정을 뿜빠이 하자. 난리 난다 그 뿜빠이 비율 가지고 또 난리 나죠. 그러니까 GDP로 나눌 거냐 뭐. 통화 주권도 일임 한 게 바로 유로하고 재정 주권까지 이름을 하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치도 통합이 되자. 이제 이게 사실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데 거기서 이제 못 나가잖아요 지금. 그럴 거예요. 참 그렇게.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뭔가 이슈가 될 때가 오지는 않지 않을까. 이게 뭐 당장 가까운 미래는 아니더라도. 네네. 서로 맞춰가면서 같이 커다란 범위 안에서 그거 분리 안 하고 산다는 게 그게 진화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게 진보인 것 같아요. 보면 내버려 두거나 내지는 다 그냥 각자 알아서 생각하라고 하면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게 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요즘 우리나라 저 가끔 뉴스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아요. 야, 이런 사람들과 저런 사람들이 진짜 한 나라에서 사는 게 정말 용하다 싶을 만큼 요즘 한민족은 한민족이지만 우리나라 보면 정말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럴 거면 왜 같이 살아? 하는 만큼
그래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 담아내는 게 우리 또 신과 함께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네, 오늘 그 유로화의 종말이라는 책 좀 길게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자평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저는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 실패 원인이 뭘까요? 이게 주제가 너무 책 자체가 좀 너무 딱딱하고 어려웠나요? 주제가 좀 어려웠던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재미를 주는 데는 좀 실패를 한 것 같고요. 네. 감동도 못 드렸던 것 같고 그냥 그래도 뭔가 이 방송 들으면 유로화라든가 유럽 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지적인 호기심 이런 거 정도는 조금 만족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전쟁을 막아보자고 생겼다는 거. 네, 그리고 유로화가 유로존이 조만간 이제 깨질 것 같다는 느낌. 거꾸로 독일이 나가는 수도 있다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즘 이탈리아가 슬슬 불안해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된다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팁을 드리자면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국채금리 스프레드 차이를 좀 눈여겨 보시라. 예전에 스페인에서도 그랬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미리 본 사람들은 어쨌든 큰 기회를 마련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그리스 주식은 많이 올랐으며 그리스 주식에 투자할 방법은 미국 나스닥에 가면 ETF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많이 배웠네 오늘. 괜찮네 오늘. 그 나름. 끝에 2분만 딱 들으면 되겠네. 앞에 80분은 들을 필요가 없어. 자, 이래서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박종현 박사님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조만간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뵐 수 있는 날을 그럼 한번 저희 짜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꼭 뭐 진행을 저희 셋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2%, 그렇기도 2%, 하고. 3% 꼭. 예. 기다리지 말고 일도 좀 하면서 계세요. 너무하게 보여줘. 그렇게 목매고 있으면 우리 부르기 싫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거 좀 바쁘게 일하고 계시고. 전화벨 올려도 한 서너 번은 이따 받으세요. 그러니까 난 너무 높은 소비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 전화하면 내야죠. 카톡을 받는 것처럼 바로 받아가지고 이건 벨이 안 울리나? 제가 너무 없이 보이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항상 우리 저 박종현 박사님 말씀은 그래도 들을 때 이해 안 되는 말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두 번 여쭤봐야 될 일이 거의 없어. 네, 그건 참 큰 장점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데 잠깐만 저 뭐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뭐 전혀 안 해주셨네. 뭐가 있었죠? 그 책도 좀 얘기 다시 한번 해주시고 또 야, 이제 유튜브 협박 줘, 방송도 좀 협박 얘기해 줘. 주시고 아니 오늘 열심히 했잖아요. 일당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자 유튜브 하세요 본인이 뭐 하죠? 자 제목이? 오늘 이 유로화의 종말 이 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고 싶다 또는 좀 더 짧은 걸로 좀 요약해보고 싶다 하는 네. 분들은 박종현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가 있죠? 네. 채널 이름이 경제와 춤을 입니다. 경제와 춤을 네. 아유 올드하다 진짜. 댄스 위드 이코노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늑대와 춤을 되게 재밌게 보지 않으셨나요? 아유 봤죠. 경제와 춤을 경제와 춤을 여러분 이렇게 경제와까지만 치시면 자동 완성되니까 그렇습니까? 많이 놀러 와 주시고 또 제가 사실은 제가 남의 책을 지금 홍보할 때가 아니에요. 참 본인의 저서가 있죠. 제가 쓴 더 책도 훌륭한. 지금 홍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책 이름이 뭐였죠? 책 이름이 그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아. 제가 그 책 그 3월에 개정판 나왔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미 미국과 한국의 금리나 얘기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 책에 보면 다 써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천기를 누설하는 심정으로 썼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천길 낭떠러지를 한번 떨어져 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박사님 근데 저희 또 팬분들이 또 좀 계세요. 뭐 아직 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가요? 예 우리 박주현 박사님 오늘부로 직결합니다 이제. 자, 경제와 춤을 예, 네.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사실 금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뭐 많이들 아실 테니까. 자 우리 박종현 박사님 그러면 조만간 정기적으로 배울 날을 저희가 또. 기다리면서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박종현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경제와 춤을 춤을